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저희 모집 인원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 전형들 중에서 의예과는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의 교과 면접 전형과 국제계열 활동 우수자 전형, 고른계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강원인재 전형, 기회균형 전형과 일반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나눠드린 책자 페이지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2개 영역의 합이 7, 그리고 일반 논술은 6입니다. 그리고 간호의 경우는 4입니다. 그리고 의예과의 경우는 3개 영역의 합이, 3개 영역이 1등급이어야 되고요. 나머지 3개 영역의 합이 4등급 이내면 됩니다. 저희가 올해 큰 변화라면 19학년도랑 다르게 이 면접 전형의 그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면접형이라고 하는 전형명을 교과 면접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특기인재 전형을 국제계열 활동우수자 전형으로 변환시켜서 일부를 남겼고요. 일반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도 조금 축소했습니다. 각 전형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이죠. 교과 면접 전형은 250명을 선발합니다. 교과는 저희가 이 단계평가에서 60%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교과는 국수영사과 전 과목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점수를 반영을 하고요. 비교과 같은 경우는 주로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있는 그 내용들을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가, 비교과에서 주로 인성이라든가 전공적 합성, TV로 봐. 이 1단계 연결해놨어. 을 통해서 일반 계열은 4배수, 의예과는 6배수 이내의 학생들을 2단계 평가 대상자로 올립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1단계 평가 점수의 70%를 반영을 하고 나머지 면접으로 30%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총 합산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면접 일정은 10월 12일과 19일이고요. 이 전형은 의예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 기준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안 볼 거면 끈다, 테레비.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은 280명을 모집하는 전형입니다. 이 세 가지 서류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100% 서류에 근거한 평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를 반영을 합니다. 단 의예과의 경우는 90% 이 서류 내용을 반영을 하고요. 10%는 의학적 인성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예과를 지망하는 수험생의 경우는 9월 28일에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74명을 모집하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그 전형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회균형 전형은 아시다시피 여러 지원 대상자들을 통해서 44명을 선발하고요. 동일한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국제계열 활동 우수자 전형에서는 총 60명을 선발합니다. 저희가 2개의 국제학부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제학부 55명, 글로벌 에이트 학부 5명입니다. 국내 고등학교 출신과 해외 고등학교 출신들을 같이 선발을 하고요. 주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기타 증빙 같은 것들을 요청을 합니다. 저희도 1단계에서는 서류에 근거한 100% 평가, 2단계에서는 3배수 면접 대상자를 추천을 하고요. 1단계 서류 평가 70%를 반영하고 2단계에서는 30%의 면접 점수를 반영해서 선발합니다. 면접은 10월 2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계열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전형입니다. 다음으로 일반 논술 전형입니다. 일반 논술은 전년 대비해서 35명을 감축시켜서 지금 314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 논술의 출제 내용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는
물화생 세 과학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학 1, 2, 미적 1, 2, 기하 벡터 중에서 수학 2문제, 과학 2문제 그런 형태의 4가지 문항을 보게 됩니다. 논술 시험은 타대학이랑 다르게 금요일입니다. 평일이어서 타대학이랑 겹치지 않는 일정이고요. 올해는 11월 22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논술은 70%의 내용을 반영을 하고요. 교과를 두 계열에 따라서 20% 정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출석 봉사 내용을 10% 반영해서 100% 합산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정원 외 전형입니다. 전체 모집 정원의 5.5%를 선발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85명이 선발 가능한 인원입니다. 1단계에서 100% 서류평가,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의 70%와 면접 30%를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면접 일정은 10월 2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전형은 의예과를 제외한 다른 계열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전형입니다. 수시에서 이 서류평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교과 영역 같은 경우는 주로 생기부에 있는 동아리나 봉사활동, 개별 담당 교사 선생님들이 써주셨던 그런 세부적인 특이사항이나 내용들을 많이들 검토를 하고요.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종합의견이나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합니다. 나머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 학업의 성취도라든가 탐구활동 역량 같은 것들을 판단을 하고요. 전공에 관련되는 그런 활동이나 경험들을 충분히 했는지, 전공 과목의 이수 정도라든가 성취도 정도를 평가하는 적합성 평가, 그리고 이 학생의 어떤 성실성, 도덕성, 협업 능력이라든가 소통 능력, 요즘 시대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그 인성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과 리더십,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나타내는 발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 그래서 이런 어떤 4가지의 어떤 그 카테고리들을 이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의 기록 내용들, 그래서 추천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서류 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면접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 자연 국제 계열 같은 경우 학생들이 먼저 면접 대기실에 정해진 시간에 입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숙지 장소로 이동을 하면 그 숙지 시간을 갖습니다. 고른기회와 국제 계열은 20분, 그리고 교과 면접은 30분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 장소에서 문제를 풀게 되고요. 이 연습지를 가지고 면접 고사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위원 2분께서 기다리시면 여기서 면접을 치르게 되고요. 면접 시간은 이 계열별로 조금 다릅니다. 국제계열이나 고른기회 계열은 10분, 그리고 교과 면접 같은 경우는 15분의 시간을 가지고 인성가치관과 교과 역량, 계열별 역량 등을 평가받습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는 의학적 인성 면접은 20분의 숙지 시간, 그리고 교과 면접은 30분입니다. 수학 문제를 좀 푸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두 실에 가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가지 면접을 보는데, 하나는 의학적 인성을 10분을 보게 되고, 교과 면접 1단계를 15분의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면접이 끝나면 바로 옆에 면접고사장 2로 이동을 해서 교과 면접을 추가로 15분을 더 보는 총 30분의 교과 면접을 보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면접 문항이라든가 그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 선행학습 영향평가라고 하는 그 항목에 자세히 출제 경향이라든가 정답, 평가 지침 이런 것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2020학년도 정시 모집의 요약입니다. 정시는 우리가 가군과 나군으로 선발을 합니다. 가군에서는 의예과 일반 전형으로 29명을 선발하고요. 나군에서는 일반 계열의 인문사회 자연계열로 379명, 그리고 디자인예술학부 예체능 실기 전형으로 40명을 선발합니다.
만약 수시에서 국제계열에 2월 인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시에서 추가 선발합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전 계열은 국수형 탐구 영역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반영해서 100% 수능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필수여서 반드시 수해야 되고요. 10점 만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계열별로 이 반영하는 수능 영역의 반영 비율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자 50쪽에서 53쪽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디자인 예술학부 예체능 전형 같은 경우는 나군에서 선발하는 실기 전형입니다.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기초 디자인 이 세 가지 그 항목에 대해서 지원자 수에 비례해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실기 시험은 4시간 반에 걸쳐서 캠퍼스를 방문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기 내용을 당일 평가를 거쳐서 55%를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은 국어를 200점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하고요. 영어를 100점 환산 점수로 반영을 해서 45%를 추가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합 100점으로 이 실기 전형의 지원자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1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저희 원주 캠퍼스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이 원주 캠퍼스에 입교하게 되면 어떠한 그런 그 생활들을 거쳐서 졸업을 하고 전문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주 캠퍼스는 하나님의 뜻으로 1978년도에 제2캠퍼스라는 그 역할로서 탄생했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개교 4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신촌 캠퍼스가 1885년도에 134주년에 지금 올해 맞이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저희가 그 성장하고 있는 캠퍼스입니다. 원주라고 하는 이름이 상당히 한자에서 멀게만 느껴지시지만 사실 원주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제2영동고속도로가 지금 개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KTX가 청량역과 서울역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철이 연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권역에 다양한 통합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서 원주에 저도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만 1시간 정도 걸리면 충분합니다. 제가 제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리셋을 한 다음에 저희 강의실 주차장까지 109km입니다. 제가 조금 달리는 편이지만 그래도 1시간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아마 식전에 그 캠퍼스 홍보 영상을 통해서 원주뿐 아니라 연세대학교 전체 캠퍼스의 아름다운 영상 이미지들, 다양한 활동들, 학부모라든가 학생들, 졸업생 동문들의 인터뷰 기사들을 보셨을 겁니다. 한 번도 강원권에는 피서라든가 꽃놀이라든가 단풍을 통해서 많이들 가시지만 한 번도 아직 캠퍼스에 안 와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스틸컷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사계절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실록이 아주 화사하고 벚꽃이 좀 만개했습니다. 학생들이 아주 자유롭게 지금 뛰어놀고 있는 그런 좋은 날씨고요. 저희들 지금 아마 신촌에 와시면 전부 하얗네 이러실 겁니다. 저희 캠퍼스 오시면 유럽풍의 그 마호가니색 빨간 벽돌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환경 친화적인 그런 캠퍼스고요. 이 구역이 학생들이 머물게 되는 생활관 기숙사 공간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학생들, 재학생 전체 인원의 61% 이상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고요. 전체 신입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주로 머무르게 되는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 공간에서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향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여기 독수리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컨대 신촌에 있는 독수리상보다는 훨씬 젊은 독수리입니다. 가을 풍경인데요. 저희 그 공연 동아리들이 많이 있고 많은 공연을 하는
노천극장입니다. 신촌에도 노천극장이 크게 있고 여러 가지 공연 행사들이 있는데요. 저희도 노천극장이 아름답게 마련되어 있고요. 뭐 설경구 송윤아 씨가 여기 와서 사랑을 놓치다 뭐 이런 영화를 찍고 둘이 결혼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캠퍼스 쪽에서 바라보면 광활한 이 호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캠퍼스고요. 저희가 신촌에 비해서 전체적인 평수는 큽니다. 땅값이 조금 더 싸겠죠, 그죠? 55만 평 정도의 대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 8만 평 정도의 호수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큰 캠퍼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캠퍼스 전체적인 전경입니다. 저희가 학생들 편의시설, 운동장과 체육공간, 수영장 등이 있고요. 기숙사 공간들이 여기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게스트하우스들이 있고요. 여기에 학생들의 주로 강의동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노천극장은 여기 호숫가에 아주 아름답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겨울입니다. 화사한 그런 빨간 벽돌 건물들이 눈 설경에서 아름답게 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젊은 독수리가 아주 힘겹게 흰 눈을 가득 날개에 담고서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 캠퍼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원주 캠퍼스 주요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학생 1인당 장학금 등 대학들이 주로 내세우고 자랑하는 주요 지표들에서 모든 전체 대학 평균들을 상회하는 그런 수준의 그 기준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캠퍼스는 총 5개의 대학에 2개의 국제학부를 포함하는 35개의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원주의과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국어국문학과, 인문과학부, 디자인예술학부, 사회과학부, 경영학부, 자연과학부, 생명과학기술학부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패키징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환경공학부, 의공학부, 그리고 자격증학과인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그리고 보건행정학과가 있고요. 의과대학은 의학과, 간호학과, 치생학과가 있습니다. 국제계열은 동아시아 국제학부라고 하는 학부가 있고요. 글로벌 엘리트 학부에서 한국문화와 경영을 가르치는 학부가 있습니다. 요즘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대학들을 바라보는 사회 시선이 상당히 다양하고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해부터 원주 캠퍼스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가동을 시켜서 그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많은 어떤 변모의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부터는 저희 캠퍼스의 그 구성이 2개의 그 클러스터로 바뀔 거고요. 5개의 단과대학으로 재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입생들은 RC 융합대학에서 전체적인 전공 탐색의 기회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면 각 그 단과대학에 어떤 세부 전공들을 2가지 이상 이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 지속가능 발전 클러스터에서 인문사회적인 소양과 과학기술 융합 기술들을 배우게 되고요. 메디컬 헬스 클러스터는 저희의 강점입니다. 보건의료 라이센스학과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어떤 새로운 도약 분야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학부와 헬스케어,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어떤 그 최첨단 학문 분야들을 새로 구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생들 입학을 하게 되면 신입생은 전원 생활관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요. 국내 최초로 시행된 RC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생활관 수용 인원은 아마 국내 최고 수준일 겁니다. 전체 재학생 대비 61% 정도 수준이고요. 의과대학도 최근에 기숙사를 신축해서 의과대생 전원이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뭐 2인 1실, 3인 1실, 4인 1실로 다양하고요. 학생이 참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도 저희가 많은 그 RC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내 체육관에서 그 피트니스 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최고 수준의 저 수영장에서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수영하시는 그런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저 부총장님께서도 새벽마다 수영장에서 학생들을 만나 수영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대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어노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다양한 그 학생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은 대학다워야 합니다. 저희가 신입생들이 진학을 하게 되면 RC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 4년 내내 그 구성해서 돌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캠퍼스는 2007년도 이후에 RC 버전을 3.0까지 업그레이드 시켜서 입학에서 취업 진학까지 책임지는 토탈 케어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1학년은 전공 탐색의 기회를, 2학년은 자기주도적 학습 진로 설계를, 3학년은 전공 능력 향상과 직무 능력을 키우고요. 4학년은 취업과 진학 지도에 힘쓰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저희가 학생들 진로지도 서비스인 아이디자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각 학년별로 하우스 마스터 교수, RC 컬러케어 교수, 전공 마스터 교수, 멘토 교수제, 그런 다양한 그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게 되고요. 이런 어떤 학생들의 그 심리 상담을 위해서 전문적인 상담 영역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신앙 상담, 학습 생활 상담, 그리고 진로 취창업 상담입니다. 특히 요즘 많은 학생들의 관심은 취업입니다. 실제로 저희 캠퍼스는 대학 일자리 센터 운영 사업을 고용노동부의 수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의 취업률이 요즘 62% 정도 나옵니다. 저희 캠퍼스 그보다 상회하는 기준으로서 취업률이 유지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취업의 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학생들 졸업을 하면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 그리고 국가 지자체나 공공기관들, 비영리 사립학교나 의료기관들의 다양한 그 취업의 좋은 퀄리티의 취업 일자리들을 가지고서 사회에 진출해 있습니다. 우리 캠퍼스 학생들만의 하나의 혜택입니다. 저희가 지역에 입주해 있는 13개 공공기관에, 예를 들면 국과수라든가 심평원, 관광공사 이런 입주기관들이 원주지역에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에 2020학년도부터는 30%의 학생들을 지역인재를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선망하는 공공기관에 훨씬 더 많이 취업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 캠퍼스 학생들은 다양한 캠퍼스 간 학사 교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복수전공, 연계전공, 학습통합과정이나 캠퍼스 간 소속 변경들을 통해서 서울 캠퍼스에 와서 공부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를 넘어서 다양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국제 리더로 국제화 교육을 받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의 다양한 연구력으로 대형 국책 연구비 지원 사업들을 많이 수주해 왔고요. 이러한 혜택들은 가장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4년간 114억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어떤 연구 활동들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도 장학금 혜택과 교육 연수라든가 그 연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직무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 관계상 좀 서둘러서 급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어떤 제2캠퍼스라는 걸 좀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이 꼭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더 세세한 궁금한 내용은 오늘 본관에 부스를 설치해서 아마 직원선생님들이 더 상담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입학홍보처 대표 전화입니다. 033-760의 입학입니다. 꼭 입학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이호 원주 입학처장님의 원주 캠퍼스 전형 안내였습니다. 다음은 서울 캠퍼스 전형 안내가 있겠습니다. 서울 캠퍼스 입학처장님이신 엄태호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입학처장을 맡고 있는 행천학과 엄태호 교수입니다. 토요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세대학교 입학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주신 모든 학부모님께 입학처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걸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설명해드리고 정성껏 여러분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기 전에 저희 연세대학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지 아주 짧게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좀 오래된 사진이죠. 1917년도 연희전문대학의 대학 기본계획에 나와 수록되어 있는 연세대학교 조감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정문이고요. 백양로를 향해서 이렇게 쭉 올라오시고 여러분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대강당이 이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최초에 여기서 짓기 시작한 윤동주 시인들을 비롯해서 학생들을 갖다 길러냈던 세계의 주요 건물입니다. 아펜젤러관, 언더우드관, 그리고 스팀슨관입니다. 이 건물을 짓는 다음 사진은 이 세 개의 건물을 지었던 정초식의 모습입니다. 정초식이 뭐냐면요, 이 세 건물을 갖다가 이제 짓기 전에 초석을 다지던 놓는 그런 행사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신촌의 허벌판에 초석을 놓았던 학교에 전 세계의 리더들이 모이는 대학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도부터 저희 연세대학교가 주최하고 있는 글로벌 지속발전 가능발전 포럼의 개회식 모습입니다.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포럼은 다보스 포럼과 같이 환경이나 기후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전 지구적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논의하기 위해서 전 세계 리더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전현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현직 유엔 사무총장과 노벨상 수상자들 그리고 전현직 수반 경제 수상들이 모여서 현안을 논의하는 이러한 자리를 사실 대학이 주최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인데 갑자기 한 100년이 정확히 지나서 이런 모습으로 변모했다는 게 놀라워서 여러분한테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100년을 위해서 저희가 초석을 놓은 곳이 송도 국제 캠퍼스입니다. 송도 국제 캠퍼스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산학과 산학협력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떤 의미인지 좀 와닿지 않으실 텐데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하시려면 여러분 실리콘밸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 대학 근처에 수천 개, 30만 평의 땅에 수천 개의 기업들이 모여서 스탠포드 학생들 그리고 거기 있는 교수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기업들을 잉태시키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기업들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이 크고 있습니다. 보시면 바이오 클러스터도 보시면 이런 클러스터가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는 저희가 전혀 바이오 클러스터를 여러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보스턴을 비롯해서 앞으로 돌아가시면요, 보스턴을 비롯해서 여러분 샌디에고나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싱가포르 등에 있는 모든 세계적인 혁신 바이오 클러스터는 딱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대학이 있어야 되고요. 하버드, MIT, 스탠포드, 그리고 UCLA 등의 대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반드시 임상 의료, 그 다음에 연구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글로벌 제약사나 이런 기업들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낳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연대가 위치하고 있는 송도 캠퍼스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국제 캠퍼스가 여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1단계 캠퍼스 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협약서를 체결해서 올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10만 평의 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차 부지죠. 그리고 여러분이 1학년 학생들이 들어가서 하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장소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미 송도는 전 세계에 있는
바이오 생산 제약의 10에서 15%를 현재 여기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머크나 센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기업들이 다 몰려 있지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연구소나 이런 것들이 집적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남동공단은 의료기기를 특화해서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현재 집적되어 있습니다. 연대가 이런 구조를 잡고 사실 서울대도 이 부분에서 RC를 갖다가 만들려고 노력을 갖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4차 산업의 성지로서 시흥시의 이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저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포항공대와 제휴협정을 맞아서 공유 캠퍼스를 저희가 선언을 했고, 이미 약 20여 명의 교수님들을 공동으로 조인트 어포인트를 해서 여러분 교육을 시키는 것을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포스트에게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여기서 교육을 시킬까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학교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여기서 산업을 일으켜서 국가의 앞으로의 100년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의 성지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 교육하고 있는 레지던셜 칼리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보이고 있는 세계 명문대학들, 그리고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 보스턴 이런 대부분의 대학들이 왜 RC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창의적 인재를 기른다고 하면 굉장히 식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는 수업 시간에 외워서 무언가를 맞추는 학생들이 설 자리가 사실 거의 없어집니다. 이 패러다임은 이미 변하기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대에 나온 학생들의 몇 퍼센트가 임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30에서 45% 정도만 임상 의사를 합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가냐고요? 다른 연구 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체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연구 의사를 하면서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의료기기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경영을 한다든지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저희 국문학과에서도 하와이 대학에 있는 교수님을 한번 모셨는데, 그 교수님이 지난 2년 동안 하는 게 뭐냐면 국문학과 학생들한테 AI를 의 기본적인 코딩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국문학과 그 AI 코딩의 기본적인 내용을 접합시켜서 프로젝트를 하게 했고, 그 학생들의 지금 서너 명은 구글과 같이 페이스북이나 구글, 그리고 세계적인 AI 기업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문학과를 나와서 그냥 국문학을 하고, 의대를 나와서 단순히 의사를 하고, 행정을 하고 나와서 그냥 규정을 지키는 행정 공무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3차 산업세대의 그 프레임에 그대로 갇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 패러다임을 깨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이런 명문 대학들이 RC를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창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창의적 인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반드시 융합과 연계가 들어갑니다. 융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학문들 간의 관계를 소통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 연계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고 하면 다른 전공을 하는 학생들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 능력과 소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RC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역점을 두는 것이 뭐냐면, 이 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다른 사람 학생들하고의 융합을 하고, 융합 지식과 창조적인 지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들과 몸으로 부대껴야 됩니다. 그래서 RC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에서스는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는 12개의 하우스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12개의 하우스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다시 올라가면, 그리고 여기는 하우스별 프로그램은 각 12개의 하우스에서 자기 나름대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일단 부대끼게 대해서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게 되면, 그 다음에 학교에서 창의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팩토리 코리아는 디자인 팩토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웨덴의 알토 대학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3D 프린터를 비롯한 매우 많은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제공해 주면 이 학생들이 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머릿속에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스스로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학교의 프로그램이고,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아이케아 같은 기업들이 후원을 하고 이런 기업들이 나오게 된 모태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디자인 팩토리 코리아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알토대학과 저희가 제휴를 맺고 있고, 한 국가에서는 하나 이상을 제휴하지 않는 원칙 때문에 저희가 독점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적지 않습니다. RC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RC 창의 플랫폼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건너뛰자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정 오리엔테이션을 배우고 자기 전공과 상관없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그리고 자기 전공과 다른 학생들과 연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해결과 그리고 창의 아이템을 한 다음에 거기서 경진 대회를 하고 평가를 해서 이 학생들의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한 300명의 학생들이 50여에서 60개 정도의 팀을 이뤄서 여기서 경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여기서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신촌에 올라오면 고등교육혁신원에서 이 학생들의 차기 교육을 받습니다. 고등교육혁신원은 한국고등교육재단의 기부금을 받아서 약 1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들의 창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 학생들의 호응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기업들의 참여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RC 교육을 받게 되면 학생들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주당 학습 시간이 3시간 이상 엄청나게 늘었고요. 여러분 옆에 학생이 공부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다른 학생들과 어울려서 지내는 시간보다는 그 안에서 학생들이 대화하는 모습에 자극을 받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당 학습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1학년 학사 경고자 수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학생들의 학사 경고자 숫자가 늘어나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RC 이후로는 집계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 수준까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중도 이탈률, 그리고 통계로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학생들의 자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같은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자체도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본인들이 그런 설문조사에 그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 지난 2018년도에 있었던 연고전 사진의 모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날 경기가 없었습니다. 비가 왔죠? 예.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했는데 이 학생들이 3시간 넘는 시간 동안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3시간이 넘고 한 서너 시간 됐을 텐데 개막식을 다 합쳐서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한 서너 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자리를 뜨는 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경기가 없고요. 그 딱딱한 개막식을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단상 위에 응원단 몇 명을 남겨놓고 본인들이 어울려서 노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저는 32년 전에 이 대학에 신입생으로 들어와서요, 연고전에 갈 때마다 상대 대학보다 항상 연대 학생 숫자가 적었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부끄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숫자를 상대 대학보다 조금 높게 훨씬 많이 된 게 바로 2년 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과연 어디서 나기 시작을 했을까 궁금해하는데 그게 바로 아마도 RC에서 이 학생들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같이 무언가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비로소 나타나는 게 아닌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저희 학교에 맡겨주시면 여러분 창의적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공감 능력을 하고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학년도 입학 전형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구성은, 저희 학교의 입시 구성은 전통적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큰 변화, 이 전체 패러다임, 프레임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입학
전형별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숫자는 3분의 1이 정시고 3분의 2가 수시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3,400명이 3분의 1이 얼마죠? 1,100명이 조금 넘겠죠. 보시면 1,136명이 정시고 2,300명이 지금 수시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는 학생부 위주라고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학생부 종합이 있고요. 이게 1,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논술과 실기를 합치면 1,200명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정시에서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유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지만 4가지 유형이 되어 있습니다만 면접평가 활동 우수형의 기본적으로 이 2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동 우수형을 기억을 잘 해두십시오. 왜냐하면 활동 우수형의 평가 요소의 패러다임이 그대로 특기자나 이런 쪽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형과 기회균형은 단지 활동 우수형의 평가 요소를 그대로 대상만 다르게 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연세대학교 학종은 어떤 형으로 나누냐면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으로 나누고 대상이 다른 국제 기회균형으로 나누게 된다는 점, 그리고 실기 위주는 특기자 전형으로 이렇게 600명이 좀 안 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외, 정원이 있는 정원외죠. 199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시가 1000명. 그리고 아마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게 국제계열 15명, 숫자가 굉장히 작죠. 국제계열은 거의 다 100% 이때까지 수시로 뽑았고요. 작년부터 여기에 국제를 이렇게 남겨둔 이유는 뭐냐면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을 면접을 통해서 뽑겠다는 것 때문에 잠깐의 조금의 인원을 여기다 남겨놓은 겁니다. 예능계열은 전년도에 이어서 수시에서 뽑지 않고 선발하지 않고 전부 다 정시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아마 이거 같은데요. 그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폐지요. 기본적으로 설명을 프레임으로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수시가 저희가 3가지가 있죠. 하나가 학종,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때까지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변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울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대학, 서울대는 직윤이 수능 최저가 있지만 서울대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부분의 학교, 고대를 뺀 나머지 대부분의 학종에서는 수능 최저를 걸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저희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어느 수업을 들었고 수학을 뭐를 들었고 거기에 매년 연도별로 어떻다는 걸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에 기초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폐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사실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래 취지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논술 문제는 조금 이따가 논술 유형을 제가 설명하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의 각 전형별 지원 자격 확대는 이거는 저희가 특별히 앞에 2가지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인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저희가 차별금지 때문에 모든 전형에서 졸업시기에 따른 지원 자격, 제한 자격을 폐지했습니다. 저희가 3수생까지 받았었는데 저희가 그런 자격을 폐지했고요. 어차피 3수생 이상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교 유형에 따른 지원 자격 제한 폐지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학생들이 활동 우수형 학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원외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별도로 저희가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 우수형을 지원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없애라는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라서 일반적인 고등학교에는 크게 이 사항이 여러분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기회균형에서 정원
내죠. 정원 외가 아니라 농어촌 지원 자격을 신설했습니다. 고교 전과정 농어촌 이수자의 3년이죠. 3년 이수자에게 저희가 지원 자격을 했습니다. 맥락을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가 학교가 끊임없이 사회공헌자들을 어떤 식으로 배려할까에 대해서 매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재직자 전형이라든지 이런 걸 신설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그게 저희가 그 서류가 왔을 때 그거를 확인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검증하는 역량이 사실 저희가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위조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방법이 그런 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너무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매년 찾고 있다가 요번에 농어촌 같은 경우에 6년과 12년은 있는데 3년이 없어서 그 부분을 정원 내에서 받아주기로 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가 약간 늘었죠? 네. 자, 전형별로 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변화한 것은 수능 최저를 없앴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술이 여러분이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이 전형에서 저희가 크게 변한 것은 아주 크게 변한 것은 숫자가 크게 흔들린 것은 바로 요거입니다. 국제계열 343명이었었는데 국제계열의 URC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컬리지를 얘기합니다. 언더우드 대학에서 국제인재계열 22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계속 저희가 이 부분에서 해외고 학생들, 그러니까 해외고, 여기는 해외고, 국내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고등학교나 이런 학생들을 어디로 보냈냐면 바로 학종에서 국제형을 따로 만들어서 그 학생들을 선발하는 걸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에서 이 부분을 옮겨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회균형 아까 얘기한 농어촌 3년 때문에 약간 늘어났고, 논술 전형은 추가로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아주 많이 줄지는 않고 34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특기자 전형은 여기서 사회과학 인재계열은 학종으로 이제 저희가 배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은 어문학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IT 명품 같은 경우에 과학공학 인재 계열로 포함해서 올린 게 주된 골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기자를 줄이고 그 다음에 논술을 조금 줄여서 학종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정시를 약간 늘렸다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간단하실 것 같습니다. 연세 한마음 추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능 최저를 없앴기 때문에 추천과 무추천의 기본이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의 기본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그리고 사실 확인 정도만 받는 걸로 저희가 바꿨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변화가 별로 없고 일반 계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일반 계열은 약간 늘린 거 정도로 보시면은 크게 여러분 이해하시는데 혼동이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논술, 특기자조 이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면접형과 죄송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릴게요. 잠시만요. 네.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 이 두 가지의 기본 프레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두 개의 차이는 꽤 큽니다. 프레임의 완전히 평가 요소가 꽤 다르고요. 국제형과 기회균형은 활동 유수형의 평가 방법 그대로를 가져오는데 단지 평가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여기는 해외고 학생들이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특정한 그 항목의 특성화 고등학교나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연세대학은 학종이 몇 가지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면접형과 그리고 활동 우수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학생부 종합에서 가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에서 조금 올라간 부분은 가장 큰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더우드 국제대학에서 해외고 출신자를 학종으로 선발하는 걸로 특기자에서 이관했다는 것, 그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의과대학이 110명 중에서 63명을 학종으로 선발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의과대학의 논술을 폐지했습니다. 논술을 폐지하면서 정시도 약간 줄이고 그 다음에 학종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시에서 의과대학은 인성면접을 실시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요, 학생들을 보고 뽑아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왜냐하면은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그냥 수업을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같이 활동을 하고 같이 수련을 하고 그리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학생의 인성을 봐야 되고 일단 학생을 만나서 평가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과대학의 주장을 저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없죠. 그러니까 시험 잘 보면 그냥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학생을 한 번도 면접하지 않고 의사로 양성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의대의 주장의 타당성을 저희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형을 바꿨다고 여러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늘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면접평가의 반영을 활동 우수형에서 기회균형과 활동 우수형에서 30에서 40%로 약간 상향 조정했습니다. 면접의 중요성을 조금 더 강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고요.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고 1단계와 2단계로 당연히 나눠지는데 1단계 서류평가를 할 때는 전년도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지는 것은 전년도에는 학생들이 비교과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안 보고요. 비교과 교과로 나눠서 평가를 한 다음에 2단계에 와서 서류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다른 사정관에 의해서 다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계 분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뭐냐면 처음에 교과와 비교과를 평가를 갖다가 둘로 나눠서 하고요. 2단계 평가에서 서류평가는 이 점수가 그대로 와서 그냥 수용되는 구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접형은 원형이 뭐냐면 교과형이었습니다. 근데 교과형으로 아이들을 뽑다 보니까 비교과가 너무 떨어지는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비교과를 넣기 시작을 한 거고 학생을 보고 평가를 하자라는 게 해서 면접을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면접형을 보실 때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름 그대로 면접이 중요한 전형이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면접이 2차에서 60%를 되기 때문에 면접이 중요한 전형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를 명시적으로 분리해서 점수화해서 넣는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죠?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 전형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수능 최저 역시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교과의 반영은요, 이런 식으로 교과 성적이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1등급이 100점부터 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과를 반영하는 방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70%, 나머지는 30%인데, 여러분 이렇게 얼핏 보시면 그 외의 과목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기본 점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등급 정도가 아니라면 한문이나 제2외국어 같은 성적은 그냥 거의 점수를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점수를 표준 G점수와 그 다음에 등급 점수로 50대 50으로 나눠서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학년 반영 비율은 1학년이 20, 2학년이 40, 3학년이 40인데 3학년은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입니다.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3학년 1학기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형입니다. 면접형이 어떻게 면접을 하느냐는 면접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면접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요. 앞으로 잠깐만 돌아가서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면접을 내용을 보시면 면접평가에서 60%를 넣게 되어 있고 제시문 기반 면접과 활동 기반 면접으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시문은 뭐죠? 여러분 저희가 심층적 사고를 푼다고 표현을 할 때는요 학업 역량을 보는 겁니다. 심층적 사고로 본다고 얘기를 할 때, 근데 제시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논리적 사고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학업 역량을 테스트하도록 특기자처럼 학업 역량을 테스트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여기서 내면 일반적인 사고력과 의사전달 능력을 보는 것이
첫 번째 면접이고요. 두 번째 면접은 활동 기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그러니까 학생부를 보고 이 책에 어떤 활동을 했니? 그리고 여러분이 뭘 느꼈다고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확인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이죠. 면접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제시문 검토해서 그 다음에 제시문 기반 면접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활동 기반 면접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 면접실 1과 면접실 2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여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여러분은 한 층에서 면접이 끝나면 다음에 학생의 인도에 의해서 다른 옆에 다른 층으로 올라가셔서 두 번째 면접을 하시는 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입니다. 활동 우수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면접형은 면접형에만 특화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활동 우수형은 이 평가의 프레임이 다른 특기자나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틀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비율로 평가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편할 겁니다. 자,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재학생만 하는 게 아니죠.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단계에서 서류 평가가 100%입니다. 아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과와 비교과를 분리해서 교과 점수와 비교과 점수를 넣었고요. 그러면 어떤 영향이 나타나냐면 교과 성적이 명시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활동 우수형은 교과를 반영하기는 하지만 다른 활동 다 안에 넣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따가 박정선 수석 입학사정관이 잠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내신 성적이 조금 더 위주로 되어 있는 쪽이 면접형이고, 내신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다른 활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쪽이 활동 우수형 쪽으로 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단계 면접 평가는 제시문 기반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분도 학업 역량을 테스트하는 문제풀이 형식의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논리력, 사고력, 그리고 의사전달 능력을 위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이 가능하고 아마도 영어 제시문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평가가 나온 점수의 100%인데 이게 다시 서류평가에는 60%로 그대로 점수가 오게 되고 면접 점수가 됩니다. 아까 면접에서는 어땠죠? 면접형에서는 면접의 포션이 매우 컸죠. 근데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보다는 서류가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서류 활동 우수형은 조금 이따가 우리 박정선 박사님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충원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겠지만, 서류로 일단 2차로 넘어오시면 합격을 하고도 다른 학교로 또 가는 학생들을 고려하면 면접에서 아주 나쁜 성적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합격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형인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프레임은 똑같다고 얘기를 했죠. 대상만 다른 겁니다. 1단계에서 나와 있는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4대6 이게 전부 다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지원 자격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외국 소재 고등학교, 그리고 올해 특별히 다른 것은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가 이제 국제형으로 분리돼서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 학생들이 특목고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과 합쳐서 갔었는데, 지금은 해외고로 다시 모여서 구성이 된다고 하면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제시문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영어 제시문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많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면접이 가능하나 사실은 가산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영어 면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오래 산 학생이기 때문에 영어로 답변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강조할 수 없다는 점, 저희가 전혀 가산점을 드리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균형은 여기에 대상자가 이 안에 해당되셔야만 되는 거고요. 저희가 늘린 것은 고교 전 과정, 그러니까 3년 과정이 여기에 들어가느냐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균형, 지금 말씀드린 프레임 똑같죠? 자, 논술 전형입니다. 아마 수능 최저 폐지로 인해서 아마 이 부분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요,
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뭐 없습니다. 네. 옛날에도 내신이 있었는데, 내신을 제출하도록 돼 있고, 내신 점수가 있었는데, 사실상 옛날에도 작년까지도 내신을 저희가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점자 처리에 한해서 내신을 넣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수능 최저 학력을 폐지한 여러분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논술이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옛날부터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수능 최저를 걸어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수능 점수가 좋고 논술 성적이 그저 웬만하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능 전형인지 아니면은 정말 논술을 잘하는 학생을 뽑는 전형인지가 저희가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수능 전에, 실시 전에 논술을 본 적도 있고, 수능 실시 후에 논술을 본 적이 있는데, 지난 5, 6년 동안의 데이터를 다 검색을 해봤더니, 당연히 여러분이, 첫 번째 나왔던, 저희가 통계 결과는 뭐냐면, 저희가 수능을 전혀 무시하고 학생을 뽑았다고 해서 그 학생을 갖다가 선발을 해봤더니 70%, 그러니까 모집 단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데는 뭐 거의 100%에 가깝고요. 어떤 건 한 50%까지 내려가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70% 정도의 학생이 수능 최저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논술로 그냥 뽑아도, 논술로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뽑아도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의 비율을 봤더니 70% 내외가 되더라. 물론 올해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 비율이 어떻게 될지 저희는 모릅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수능 최저가 없는 상태로 학생들을 봐도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 비율이 70%가 된다는데,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수능 최저를 못 맞힌 학생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논술 성적이 상향 조정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리고 내신과의 관계를 보면, 이 학생들이 평균 내신 어느 정도에서 논술이 합격이 될까? 라는 비중을 갖다가 따져봤습니다. 물론 과학고나 영재고 같은 경우는 변론으로 치면,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논술에서 만약에 수능 최저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하면 수능 성적, 내신 성적이 약 0.5단위 정도 살짝 떨어집니다. 평균적인 게요. 떨어지고, 왜냐면 그 박스 플러스로 이제 분포가 나오는 건데, 약간 합격자 밑이 약간 밑으로 내려가고, 논술 성적이 역시 상향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수능 최저가 없어지면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이 맨 밑에 걸릴 학생이 있다. 그런데 논술 성적의 커트라인은 대폭 상향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학생이 뽑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특정 과를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능 최저를 맞추고 한 B0나 B 플러스 정도의 논술 성적을 맞으면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최소한 A-나 A0 정도로 논술 성적이 올라가고 내신과 수능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죠? 여러분, 논술을 잘 보셔야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대 1을 저희가 인문사회 쪽은 100대 1을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 데는 몇 명을 제껴야 되냐면, 여러분이 90명 정도의 학생들을 논술로만 제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한양대 케이스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양대가 수능 최저를 딱 없앴을 때 그 다음에 경쟁률이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높아졌어요? 아니요,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능 후에 봤다가 수능 앞으로 본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더 떨어진 게 있고, 저도 수능 전에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논술로만 승부를 봐야 되니 그냥 나는 수능은 어느 정도 맞추고 논술학원 그냥 좀 몇 주 다녀서 속성으로 어떻게 좀 해보자라고 하는 학생들 지원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물론 한양대 케이스와 연대 케이스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만반의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뭐냐면, 올해는 36명이 축소가 됩니다만 내년은 380명 정도까지 대폭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엄청나게 내년은 줄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정말 논술을 잘 본 아이들만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인문사회 논술은요, 채점을 하다 보면 이 학생이 굉장히 학원에서 트레이닝이 굉장히 많이 잘 됐다라는 학생들의 분포가 B0에서 B 플러스 정도입니다. 그 정도. 이거 굉장히 티피컬하게 트레이닝 됐구나.